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인과응보라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노렸던 사기꾼들은 우리보다 잘 살고 매일 같은 옷을 입고 온다는 이유로 저를 괴롭히던 학창시절 친구들도 잘만 살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적 동화책에서 읽던 권선징악 같은 이야기는 그저 소설 속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일어난 일로 저는 확실히 그 어떤 행동에는 그만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차로 30분은 나가야 읍내가 나오는 농촌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넓은 사과나무 밭이라는 농가가 많은 마을이었는데 우리 집은 밭대기라곤 집 마당에 있는 한 평만한 텃밭이 전부라 부모님께서는 마을 사람들의 일손을 거들며 돈을 벌었죠. 그게 그렇게 돈이 되는 일은 아니었는데 그마저도 겨울이 되면 일이 없어 수입이 없었어요. 게다가 아버지께서는 제가 3살이 되던 해 농기계 사고로 돌아가셔서 저희 어머니는 아이 둘을 데리고 억척스럽게 살아야 했습니다. 옷도 동네 형편이 나은 집에서 얻어다 입었고 밥도 물에 말아 김치에 먹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저희 남매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에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읍내로 이사를 갔고 어머니께서는 읍내의 작은 국밥집에서 일을 하시며 우리 남매를 키우셨죠. 어머니는 그 작은 몸으로 우리를 키워내기 위해 굉장히 근면성실하신 분이었습니다. 시골이라 특히 장이 서는 날이면 이른 아침부터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 하루가 멀다 하고 새벽같이 집을 나서서 저녁 늦게 돌아오곤 하셨거든요. 집에 돌아온 뒤에도 저희가 어설프게 해놓은 집안일도 마무리하시고 없는 살림에도 아버지 없는 자식이란 소리 듣게 하지 않으시려고 2배 더 노력하셨습니다. 그렇게 국밥집 참모에서 시작해서 알뜰살뜰 모은 돈으로 국밥집을 열었고 밤낮 없이 하루도 쉬지 않고 번 돈으로 저희 남매 대학까지 보내신 분이에요. 그러니 저희 남매는 얼른 자라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꿈이 되었죠. 더 넓은 집에 어머니를 모시고 더는 힘든 식당이라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도 시험이 빠른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하고자 했는데 어머니 뜻이 완경하여 저희 남매 모두 대학까지 나올 수 있었네요. 너네가 그렇게 힘들게 산 것은 다 배움이 부족한 나나 너희 아버지 때문이다. 그러니 너도 훗날 나의 자식들 고생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많이 배워야 하는 거야. 엄마, 많이 배운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거 아니야. 기술 가르쳐주는 고등학교 가서 기술 배우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직해서 돈 많이 벌 수 있대.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어떻게든 대학은 가. 대신 어중간한 대학이면 갈 생각하지 말고 적어도 서울에 있는 알아주는 대학은 꼭 가라. 니네가 취직해 돈 벌어다 주는 것은 나한테 하나 쓸모없으니 대학 졸업장이나 가져다 다오.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던 2분은 평생 배움이 짧은 것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어떻게든 우리 남매 대학 보내는 것이 2분 꿈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 대학에 갔고 저는 우리나라 최고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또 여동생은 외국계 기업에 입사를 해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죠. 어머니의 자랑이 된 저희 남매 형편도 많이 좋아져서 누구도 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근면성실함을 닮아서인지 회사에서도 일쟁 능력을 인정받았는데 저를 예뻐하신 과장님의 소개로 지인분의 딸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막내딸로 정말 사랑받은 티가 많이 나는 여자였어요. 부족한 것이 많았던 저와 달리 어린 시절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이 자랐던 아내라 집안 차이가 있다면 있었지요. 기한집 막내딸이라 집안 차이가 걸림돌이 될 거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처가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엇나가지 않고 멋지게 자란 것을 크게 봐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장인어른께서도 어려운 집안 형편에서 자수성 가셨던 분이라 제가 더 예뻐 보이셨다고 해요. 자네를 보니 딱 내 젊었을 때가 생각이 나네. 그렇게 어려운 집안에서 여기까지 온 것을 보면 안사돈께서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고 그러니 내 딸
충분히 맞기만 하지. 오히려 자네보다 우리 딸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 걱정인데 잘 부탁하네. 그렇게 좋게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께서 걱정할 일 없도록 시연이랑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장인어른의 인품에 반한 것도 있었지만 저는 연애 때 아내가 사랑받은 티가 나서 좋았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저 사랑받을 행동을 하는 막내딸이라 그저 모든 게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니 그저 예뻐해주고 사랑만 하기엔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아내는 돈을 물쓰듯 쓰는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자란 환경이 있다 보니 반드시 필요한 물건도 두 번, 세 번을 고민해서 사는데 아내는 너무 쉽게 핸드폰 하나로 소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매일같이 집 앞에 택배 상자가 쌓여있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구매한 물건을 제대로 활용이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한번 써보고 아니다 싶은 건 그대로 처박아두거나 버리기 일쑤였어요. 물론 아내가 자란 환경도 있다 보니 어느 정도는 이해해보려고 했지만 잘만 하면 아낄 수 있는 돈이 많다는 계산을 하게 되다 보니 도저히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시연아, 이거 지난번에 산 거 아니야? 그랬나? 그런 거 같기도 하네. 이런 물건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 물건 살 때는 왜 필요한지 좀 생각해보고 살 수 없을까? 그게 무슨 말이야? 필요하니까 산 거지. 그럼 내가 필요 없는 거 샀을까 봐? 다 쓸 거야. 지난번에 산 거면 두 개니까 더 오래 쓰겠네. 아니 이거 봐봐. 어제는 옷걸이 샀던데 옷방에 지난번에 산 옷걸이 쌓여있는 거 몰라? 아 그거? 그거 써보니까 별로야. 옷도 다 흘러내려서 고정도 안 되길래 그냥 더 좋은 걸로 샀어. 아 그건 당근하든지 필요한 사람 줘버리면 되잖아. 그깟 옷걸이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깟 옷걸이라니. 말이 나와서 말인데 이번 달 카드값도 너무 많이 나왔어. 보니까 매일 배달 음식에 백화점 쇼핑해. 우리도 돈 모아야지. 모으면 되잖아. 누가 모으지 말지? 그리고 내가 쓰면 얼마나 쓴다고 그래. 내 친구들도 다 그 정도는 쓰고 살아. 남편 카드마다 이 정도도 못 쓰는 애들이 어딨어. 뭐? 지난달에 순수하게 너 여가 생활에 들어간 돈만 200이야 200. 여기다 우리 식비, 공과금 전부 다 따로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살면 어떻게 돈을 모아? 오빠는 창피하지도 않아? 자기 와이프가 고작 200 썼다고 이렇게 나무라는 가장이 어딨어? 나야말로 그동안 서운한 거 말 못했는데 내 친구는 생일이라고 자기 남편한테 레스토랑에서 이벤트도 받고 700만 원짜리 가방 받았다더라. 근데 오빠는 뭘 해줬어? 꼴랑 50만 원짜리 목걸이 하나 해줬잖아. 나 그거 부끄러워서 친구들한테 말도 못했어. 아빠한테 졸라서 산 가방 오빠가 해줬다고 했지. 꼴랑 50만 원. 시연아, 나도 그거 많이 노력한 거야. 너 가방도 어차피 많잖아. 결혼 전에 일해서 번 돈 전부 너 가지고 싶은 옷이며 가방에 다 썼다며. 근데 우리 결혼했고 이제는 소비 습관도 좀 바꿔야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가고 싶지. 그럼 오빠가 더 열심히 일하면 되겠네. 오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에이스라며. 그럼 더 빨리 승진해서 돈 더 많이 벌어와. 아무리 살아온 배경이 다르다지만 이렇게 생각 차이가 날 줄은 몰랐습니다. 처가가 재벌집이나 되는 줄 알았어요. 장인어른께서 자수성가함에 돈을 많이 버시긴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아내는 취업 후 번 돈을 한 푼도 빠짐없이 썼고 할부로 명품 가방이나 액세서리를 쓰는데 탕진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장인어른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내는 다들 그러고 산다는 식이고 집에서도 그런 소비 습관을 어물쩍 넘기다 보니 그게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게다가 결혼하자마자 쉬면서 아이가 갖고 싶다는 바람에 오롯이 외벌이로 살고 있는데요. 결국 저는 아내에게 준 카드 한도를 크게 낮췄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지르면 어떡하란 말이야. 다음 달에 사고 싶은 거 있었는데. 그렇게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앞으로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같은 날에 내가 사줄게. 갖고 싶은 게 있을 때마다 매달 사는 습관 버려야 돼. 대신 네가 소비 습관 제대로 개선하면 내가 경제권 넘겨줄게. 아내는 그다지 경제권이 갖고 싶은 것도 아니라면서 매달 못해도 200은 쓸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시위 아닌 시위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판단하에 모른 채 했더니 어느 순간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쯤 되니 이해했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몇 달 뒤 장모님께서 난처하다는 듯 어렵게 연락해 주신 거예요. 윤서방, 이게 내 딸 허물 같아 말해야 하나 싶었는데 시연이 아빠 키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더 문제가 되지 싶어 자네한테 먼저 말해야 할 것 같아 연락했어. 네 어머님, 무슨 일이신데요? 그게 요 몇 달째 시연이가 나한테서 매달 200만 원씩 받아가는 거 자네 모르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보내줬는데 생각해보니까 자네 벌이에 생활비가 부족할 리는 없고 그게 다 시연이 지가 씀씀이 때문에 달란 거라는 거 알고 이건 아니지 싶어서 내 품에 있을 때야 어떻게든 내가 책임지려고 했겠지만 내가 언제까지고 그 씀씀이 감당할 수도 없어 난감해.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미리 말씀해 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매달 카드값이 너무 나와서 제가 시연이한테 쓰는 카드 한도를 줄였더니 어머님께 그런 염치 없는 부탁을 했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하긴. 내가 그렇게 키운 건데 자네한테 이런 말해서 참 미안하네. 시연 아빠 알게 되면 큰일인데 나도 더는 여윳돈이 없어서. 장모님께서는 본인 허물이라시며 연신 미안해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장모님께 너무 죄송해 혼이 났습니다. 어쨌거나 이젠 저와 결혼한 안사람인데 아내 씀씀이를 관리하지 못해 결혼 후에도 집에 손을 벌리게 한 것도 그렇고 어떤 면에선 제 능력이 거기까지 닿지 않아 생긴 일 같기도 했어요. 결국 설득으로 끝내려던 문제로 크게 싸우게 되었고 장모님과 합세하여 장인어른기에 들어가기 전에 해결해야 한다며 아내 카드를 잠시 빼앗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아내는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만 장인어른은 무서웠는지 결국 어거지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사실 그 문제만 아니라면 싸울 일도 없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내였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제 능력이 따라가주지 못한 부분에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의 소비였으면서도 그만큼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든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그 마음도 서서히 식게 되는 계기가 생겼는데 우리 어머니를 대하는 아내의 태도에서 거듭 실망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아내가 처음부터 우리 어머님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우리 관계는 시작조차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곳과 고향은 멀기도 하고 어머니께서도 결혼에 독립한 자식이래 왈가왈부하시는 성격도 아니라 아내에게는 연락도 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기껏해야 아내 생일에 전화 한 통하는 것이 전부이고 할 말 있으면 늘 제게 연락을 해 해결해달라 부탁하시곤 했죠.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제 어머니께서 그렇게 귀찮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결혼 후 1년쯤이 지났을 때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알아오신 손목과 무릎 관절 문제로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시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명절에 방문하더라도 어머니께서는 늘 제 아내를 손님으로 대하시며 음식 준비도 미리 다 끝내놓으시고 설거지 한 번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요즘은 아내나 사위나 양가 부모님에게 똑같은 제어를 받는다지만 제가 옛날 사람인지 그래도 아내가 어머니께 좀 더 사근사근하게 굴며 일을 도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했습니다. 그래봤자 어머니 주방에서 일하실 때 옆에 가서 말동무도 좀 해드리고 음식을 하거나 설거지를 하는 건 아니어도 어머니께서 음식을 식탁으로 나르실 때
좀 거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물론 그건 저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좀 더 친근한 사이가 됐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는 게 처가에 가서 제가 음식을 하는 건 아니어도 그렇게 마음 편하게 해주신 것만 받아먹는 건 아니었어요. 처가에서는 자식들이 오면 마당에 불을 피워 바베큐 파티를 즐기셨는데 그때마다 장작을 나르고 굴을 피워 고기를 굽는 건 제 몫이었습니다. 거기다 장인어른께서 주말마다 텃밭 가꾸시는 것을 취미로 하셔서 쉬는 날 내려가 장인어른의 일손을 거들기도 했고요. 내가 장인어른을 내 아버지처럼 생각하며 챙겼다 보니 내 아내도 자연히 그런 역할을 해주길 바랬던 것이죠. 그게 욕심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겠지만 어떻게 부부가 결혼해서 딱딱 자기 부모만 챙기나요? 어느 정도는 각자 배우자의 부모님을 또 하나의 부모님으로서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 저 관절 문제로 음식하는 것도 쉽지 않으시고 오래 서 있는 게 힘들어지시면서 명절에 자식들을 맞이하는 일이 녹록지 않아진 거예요. 그렇다고 어머니께서는 가만히 앉아있는 성격도 아니라서 뭐든 이것저것 내어주시려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때마다 어쩔 수 없이 끙끙 앓는 소리를 냈거든요. 저는 제 어머니 성격을 아니 그냥 움직일 때 아프셔서 내는 소리였을 뿐인데 아내는 자꾸 아픈 자신을 두고 가만히 앉아있는 제게 눈치를 주려 일부러 오버하는 소리라고 불평을 하더라고요. 뭘 해달란 것도 아닌데 아프면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기나 하지 괜히 움직여서 사람 마음 불편하게 만들어서 가고 싶지 않다고요. 엄마가 뭐라도 챙겨주시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건데 일부러 오버해서 내는 소리라니 그게 말이 돼? 안 챙겨주셔도 된다고. 내가 언제 사과 깎아 내달랬어? 시원한 식기 내달랬어? 먹고 싶으면 알아서 챙겨 먹으면 그만인데 원하지도 않는 선의를 베풀면서 이리끔 저리끔 사람 마음 불편하게 만드시잖아. 그건 괜히 눈치 보는 네 마음 때문이겠지. 엄마는 그런 애도가 아닌데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오빠가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 엄마를 내가 몰라. 내가 장모님 마음 속단하고 불만 가지면 좋겠어. 지난번에 장모님께서 다른 집 딸이 사위 덕에 제주도 갔다 왔는데 그 사위 대단하더라 그런 이야기 했을 때 혹시 나도 그렇게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당신한테 물었지? 그랬더니 당신이 뭐라 그랬어. 장모님은 그냥 그런 소리 잘하신다며. 그냥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한 말이지 나 눈치 보라고 한 말 아니라며. 근데 내가 그 말 꼬투리 잡아 장모님 말버릇 때문에 가기 싫다고 하면 당신은 이해하겠어? 그거랑 이거랑 같아? 장모님 마음이랑 시어머니 마음이 어떻게 같냐고. 너 가만 보면 우리 엄마를 무슨 아들 덕보고 며느리 부려먹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처럼 말하는데 나 기분 나빠. 우리 엄마가 그럴 사람이야? 그런 적 없어. 그냥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지. 그리고 오빠 그거 알아? 고부 문제 있는 집 아들들은 다 그런다더라. 우리 엄마는 안 그런다고. 우리 엄마는 그럴 사람 아니라고. 아내가 하도 그렇게 우기는 통에 대화를 하다 보니 진짜 제가 아들이라서 못 느끼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거듭될수록 어머니를 대하는 아내의 태도는 제 기준 도를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목과 무릎 관절 수술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 저와 동생은 자식 된 도리로 제일 좋은 병원에서 수술시켜드리고 싶어 서울에서 하게 되었어요. 그 먼 시골에서 혼자 기차 타고 올라오시는 것도 괜히 마음이 쓰였는데 병원에 입원하시고 또 퇴원하신 뒤에 못해도 하루 이틀 정도는 저희 집에 머물렀으면 했거든요. 물론 아내 입장에서는 그게 불편할 수 있으니 미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어떻게 서울까지 와서 수술과 치료를 병행하는 어머니를 하룻밤도 재우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내나요. 그러니 저는 당연히 집으로 모시고 왔고 하룻밤 주무시게 하고 병원에 데려가거나 병원에서 퇴원하신 뒤에도 저희 집에 모신 뒤에 보내드리곤 했습니다. 치료가 금방 끝나는 게 아니다 보니 횟수가 잦아졌는데 아내가 나를 세우며 그러더군요. 아니 그냥 좀 병원에서 퇴원하시면 바로 내려가시라고 하면 안 돼? 왜 우리 집에 머물다 가시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태어나자마자 기차 태워 보내드리란 말이야. 당신은 어머니께서 시집살이 안 하시는 좋은 시어머니다 하겠지만 이렇게 아들 집 며느리 눈치 안 보고 자주 드나드는 것 자체가 시집살이 중에 하나야. 독립된 아들 집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오고 가는 게 쉽겠어? 야, 엄마가 싫다는데 내가 고집부려 데려오는 거야. 역지사지를 해봐라. 장모님이 수술 받고 가신다는데 넌 그럼 매정하게 그 자리에서 바로 기차 태워 보내드릴 거야. 오빠 전부터 자꾸 우리 엄마 들먹이면서 말하는데 엄마랑 시어머니가 같아? 그럼 내가 장인어른 장모님 집에 오실 때마다 불편한 티 내면 좋겠어? 어디 그래 볼까? 아 참나. 딸인 나야. 우리 엄마 아빠를 편하게 생각하는 건 당연하지. 그러니까 지금 장인 장모님은 되고 우리 엄마는 안 된다는 거 아니야. 단지 네가 불편하단 이유로. 내가 모시고 살자고 했어. 또 받들어 달라 그랬어. 안 그래도 병원 치료로 힘드시니까 좀 쉬었다가 내려가시라 하는 게 그렇게 나를 세울 일이야. 나도 장인어른 장모님 불편해. 우리 엄마 아니니 불편하지만 그래도 네 부모님이니까 오시는 거 당연하다 생각하고 참는 거잖아. 그렇게 서로 끝나지 않는 싸움을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엄마도 그런 분위기를 읽었는지 제 집에 머물렀다 가는 것을 불편해했죠. 주하나, 오늘은 그냥 내려가련다. 기차표 좀 알아봐다오. 왜? 저녁 먹고 내일 오전에 내려가셔. 기차표 이미 예매해놓았는데. 아휴, 얼른 내려가서 해야 할 일도 많고 서울은 사람 많아 정신없고 힘들어. 엄마가 빨리 내려가시려는 이유가 눈에 보여 저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집도 엄마가 저 결혼한다고 보태주신 돈이 꽤 돼요. 제가 부족해 받아온 돈이니 아내에게 돈 받았으니 그만큼 더 해달라고 강요하는 것도 힘들지만 평생을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아들 집사라고 보태주었는데 그 집에 하루도 마음 편히 있지 못한다는 게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에 잘 지내다가도 그런 싸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드리겠다고 꿈꿨는데 나 결혼을 살자고 엄마를 외면하는 건 아닌가 하고 불효자가 된 기분도 들더라고요. 따로 연락을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만났을 때만 조금 더 신경 써달라고 한 것뿐인데 제가 너무 큰 욕심을 가졌던 걸까요? 그러다 그 갈등이 폭발하게 되어 이혼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생긴 겁니다. 오랜만에 여동생이 귀국해 시골에 갔는데 여동생이 전화해서 하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오빠, 엄마 얼굴이 너무 안 좋으셔. 건강검진 좀 받아야 할 것 같아. 얼굴이 안 좋으시다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그렇게 안 좋아? 살도 많이 빠지고 혈색이 너무 안 좋네. 일단 내가 근처 큰 병원 데려가 보고 연락 줄게. 저 사는 게 바쁘다고 그동안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은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어찌나 불안하던지요. 그런데 그 불안은 틀리지 않았고 여동생은 며칠 뒤 엄마가 위암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죠. 괜히 그게 다 제 잘못인 것만 같아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결국 수술을 위해 다시 서울로 모셔와야 했는데 수술 후에도 얼마간은 항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와야 했으니 저희 집에 모셔야 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전해들은 아내가 아예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는 겁니다. 뭐? 하루 이틀 머물렀다 가시는 것도 불편해 죽겠는데 아예 몇 달 좀 계시다 갈 거라고. 그게 말이 돼. 왜 나한테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내려? 그럼 엄마 항암 치료도 해야 하는데 그 연세 그 몸으로 기차로 왔다 갔다 하시게 하라고? 그거야말로 말이 되는 소리야? 자식이 오빠 하나야? 아가씨도 있잖아. 엄마 아프다는데 잠시 귀국해서 집이라도 얻어하라고 하면 되지. 왜 그걸 우리 집에서 해? 내가 있는데 겨우 미국에서 자리 잡은 애를 오라고 해야 돼. 아, 몰라. 됐고 난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
너 진짜 너무한다. 그럴 거면 이 집 팔고 엄마한테 받은 돈 다시 돌려드린 다음에 그 돈으로 병원 근처에 밥 뭐 드시라고 할게. 그치? 다시 드리긴 뭘 드려? 아 진짜. 오빠는 왜 이렇게 막무가내야? 나 오빠랑 결혼한 사람이야. 나랑 이제 따로 가정을 꾸린 사람이면 당연히 날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어머님 안쓰럽다고 생각해. 큰 병에 걸리셨으니 몸도 마음도 얼마나 힘드시겠어. 그렇다고 며느리 있는 집에 와서 지내면 뭐 얼마나 편하실 것 같아. 그럼 네가 나가면 되겠네. 나는 모셔올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아. 너무 화가 나 그렇게 통보하듯 밀어붙였고 아내는 신경질을 부리면 안 된다고 했지만 저도 이번에는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암 환자잖아요. 그렇게 큰 수술을 하고 힘든 항암 치료까지 앞둔 사람을 어떻게 고향에서 통원 치료를 받게 합니까? 그러다 행여나 잘못되기라도 하면 저는 그 죄책감으로 어떻게 살라고요. 평생을 모시고 살자고 한 것도 아니고 치료받는 그 몇 개월 함께 지내는 것뿐인데요. 엄마는 수술을 무사히 마치셨고 예후가 좋아 항암 치료만 잘 받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집에 모시게 됐고 저는 제가 엄마 식사 준비를 다 해드렸어요. 제가 요리하는 게 쉽지 않으니 조미료 안 쓰고 맛을 낸다는 반찬집에 가서 매일같이 여러 가지 반찬을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끼니 때가 되면 챙겨 드시라고 하고요. 엄마로서도 며느리 밥상 받아먹는 것보다 그게 편하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신경을 써드린다고 했는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빨래도 세탁기 사용법을 다 알려드렸는데도 안 그래도 손목 관절이 안 좋은 분이 세면대에서 다 손빨래를 하고 항암 치료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드시면서 뭐가 먹고 싶다거나 속이 불편하다 소리 한 번 안 하시고 혼자 버티시는 겁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일절 없었습니다. 불편하다고 친정에 가 있을 때도 많았고 친구 만나 좀비 집을 비우는 애도 많았어요. 남도 저러지 않겠다 싶어 마음이 쉬고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어머니가 언니로는 특히나 집에서 제대로 된 요리도 하지 않았던 아내라 무슨 일인가 싶어 갔더니 아내 혼자 꽃게탕을 끓여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왔어? 빨리 왔네. 그럴 줄 알았으면 더 기다릴걸. 웬 꽃게탕이야? 엄마가 나 꽃게 좋아한다고 한 박스 사서 보냈어. 오랜만에 먹고 싶어서 끓였지. 근데 너 혼자 먹고 있어. 엄마는? 어머니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 방에 계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정이 떨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엄마한테 제가 왔다고 인사드리려 들어갔더니 격에 드물게 대고 제가 미리 설치해드린 텔레비전을 보고 앉아 계시는데 가슴이 미어졌죠. 주한이 왔어? 고생했다. 네. 저녁은 드셨어요? 아까 낮에 좀 늦게 먹어 그런지 영 생각이 없다. 너도 얼른 가서 같이 먹어. 어머니 계실 때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 토요일이었던 다음날 아내와 장보고 오겠다고 하고 데리고 나와 카페에서 진지하게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는 듯이 제게 쏘아붙이더라고요. 어머님 내보내. 뭐? 이제 치료도 거의 끝내셨잖아. 나 도저히 집에서 숨 막혀 못 살겠어. 엄마가 너한테 뭘 어떻게 했다고 숨이 막히다는 거야? 그냥 같은 집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혀. 오빠는 절대 내 마음 모르겠지. 그 오빠 나 사랑하긴 해? 내 생각은 하나도 안 하는 거야.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잖아. 내가 너한테 엄마 밥을 차리라고 했어. 빨래를 해달라고 했어. 아 됐고. 나는 더는 못 참겠으니까 어머니 내보내고 아니면 갈라서. 뭐? 너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그래, 이혼해. 나는 효자 남편이랑은 속 터져서 못 살겠으니까. 막무가내로 우기는 아내를 보면서 저는 도저히 저 여자랑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두 남매만을 위해서 산 엄마를
고작 이런 대접을 해드리려고 결혼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결심했고 이혼 서류 작성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머뭇거리며 제게 할 말이 있는 듯이 굴기에 이혼 처리라도 하려나 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제게 건넨 것은 상상도 못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보면 몰라. 임신이래. 두 줄이 확실한 임신 테스트기와 초음파 사진이었지요. 원래 생리주기도 불규칙한 데다가 입덧도 없어 임신 주수가 꽤 됐는데도 늦게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혼하겠다는 결심은 아이 때문에 흐지부지 되어버렸고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면서도 서둘러 시골로 내려가 버리셨습니다. 당장 치료도 끝났으니 괜찮다고 하시며 한 번씩 정기검진만 오시겠다면서요. 그렇게 저는 곧 태어날 아이 때문에 이미 차갑게 식은 마음으로도 아내와 헤어질 수 없었고 그렇게 수개월이 흘러 예쁜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내 자식이 태어난다는 것은 기쁘기 그저없는 일인데도 저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어요.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은 제가 아빠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 가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아내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몇 번이고 참고 또 참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아이는 태어났지만 부부관계가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아이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이미 한 번 마음이 식은 아내와 저는 전처럼 서로 애틋하지도 설레지도 않은 관계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렇게 딸이 8살이 되던 어느 해였어요. 아내는 부쩍 외출이 잦아졌고 아이는 픽업 차량을 운영하는 학원 위주로 돌려놓고 뭐가 그렇게 바쁜지 밖으로 나돌더군요. 하루는 제가 돌아왔을 때 애가 혼자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뭘 하고 다니는지 관심도 없던 저였지만 애가 혼자 있다 배고프다고 제게 달려드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내에 대한 마음이 식은 뒤로는 그 어떤 요구도 해본 적이 없어 아이러니하게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 문제가 걸리다 보니 이건 그냥 제가 이해하고 참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제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에게 애를 제대로 키워야 하지 않겠느냐고 따져 묻기도 전에 저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야 말았습니다.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찍은 인생 네컷 사진이 발견된 거예요. 이게 뭐야? 뭐야? 왜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 뭐? 남의 물건? 왜 이래 새삼스럽게. 뭐 놀랄 일이야? 우리가 언제 부부처럼 살았어? 그저 예은이 부모로서 산 것뿐이잖아. 각자 재미 볼 거 다 보고 산 거 아니었나? 오빠도 밖에서 여자 만나고 다닌 거 아니야? 야, 김시온. 말하려고 했어. 그만하자고. 오빠도 나랑 헤어지고 싶었잖아. 나도 어지간해선 예은이 보고 그냥 살아볼까 했는데 어느 날 그냥 내 삶이 서글프더라. 자식이 뭐라고 내가 오빠 같은 사람이랑 꾸역꾸역 살아야 하는지 싶어서. 이혼해. 그렇게 섣불리 결정할 문제 아닌 거 너도 알잖아. 섣불리 결정한 것도 아니잖아. 우리 솔직히 이미 8년 전에 이혼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더 늦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사는 거 지긋지긋해. 내가 오빠랑 살면서 뭐 얼마나 행복했을 것 같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애 낳고 일하기 힘들다고 해서 복직도 하지 말라 그랬고 우리가 다른 부부들처럼 다정하게 산 거는 아니었어도 먹고 사는데 뭐 하나 부족하지 않게 나도 최선을 다했는데. 이것도 아껴라 저것도 아껴라. 허구한 날 돈 아끼란 소리 나면서 1년에 한두 번이는 기념일에나 겨우 지갑 열지. 내 주변에 나처럼 사는 애들도 없어. 나 애 낳고는 친구도 안 만났어. 사는 게 비교돼서. 근데 그 사람은 나한테 쓰는 돈이 안 아깝다더라. 돈이 없으면 어디서 빌어먹어서라도 벌어다가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사주고 싶대. 오빠는 안 그랬잖아. 너 진짜... 그래, 알았어. 대신 양육권은 못 줘. 아, 주지 마. 안 가져갈 거야. 오빠 예은이 없이 못 살잖아. 나는 살 수 있어. 뭐? 야, 너 아무리 그래도 엄마인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냐? 가끔 얼굴이나 보여줘. 솔직히 예은이도 나보다 아빠를 더 좋아하잖아. 안 그래? 아내는 양육권에 대해서도 아무런 미련이 없다는 듯이 이야기했고, 심지어 상대 남자에게 상간자 소송을 걸겠다는 말에도 알아서 하라는 듯 시큰둥했습니다. 제가 더 열받았던 건 이런 여자에게도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상간남은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제 아내와 재혼을 위해서라면 미제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굴었습니다. 남자가 능력이 없으면 여자가 떠나기 마련이거든요. 뭐요? 시연이 같은 여자는 꽃처럼 키워줘야 하는 거예요. 쪼잔하게 돈 몇 푼 지어주고 살림이나 시키면서 시집살이 시킬 게 아니라. 당신이 뭘 안다고 그렇게 떠드는데 기껏해야 유부녀랑 붙어먹은 주제. 시연이가 기껏 유부녀는 아니지. 그래서 그쪽한테 좀 그 푼돈 같은 위자료도 기꺼이 내준 거고. 앞으로 애핑이 되면서 연락이나 하지 말아요. 피차 만나봤자 기분 좋을 사이도 아닌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대면했을 때 주먹이나 날려주고 싶었지만 어쩐지 그것을 기다리기라도 하는 눈치라 끝까지 꾸역꾸역 참아냈죠. 아이 엄마는 한 번씩 만날 때마다 돈 많은 남자랑 재혼해 그런지 씀씀이도 결혼 전으로 돌아가 비싼 물건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데 아주 행복해 보였습니다. 불행한 건 아이에 대한 죄책감을 가진 저와 엄마와 떨어져 살게 된 제 딸뿐인 것 같았네요. 아이 엄마는 차츰 딸과의 면접 교섭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아이에게 애정을 주기보다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이 당장 아이에게 필요 없는 물건으로 선물 봉쇄나 하며 엄마 역할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도 점점 엄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엄마를 만나고 와서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부부로서의 삶이 끝났다고 부모로서의 삶이 끝난 게 아닌데 딸아이를 두고 완전한 상간자와 결혼해 완전히 다른 삶을 살려 작정한 아이 엄마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딸을 위해서 조금만 더 노력해달라 사정한 적도 있어요. 부모는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 관계는 포기하면 끝나버리면 그만이지만 너랑 예은이 사이는 그렇게 끝날 관계가 아니라고. 적어도 엄마 역할은 제대로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도대체 그 엄마 역할이 뭔데? 가지자는 것도 아닌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좋아하는 거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면 되는 거 아니야? 너 예은이가 몇 반인 줄은 알아? 지금 친한 친구는 누구고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 그런 거 다 아냐고. 그건 오빠가 알아서 알면 될 일이지. 오빠가 주 양육자잖아. 예은이가 남이야. 어쩌다 만나 선물이나 지어주면 그만이게. 야, 친구 딸이어도 다정하게 인사하면서 꿈이 뭐냐 묻기라도 하겠다. 나한테 그런 거 바라지 마. 나 예은이 엄마로 오빠 아내로 살기 싫어 떠난 사람이야. 나한테 뭘 그렇게 말하는 거야. 됐고, 앞으로 그런 요구할 거면 나 예은이 만나는 것도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그때 그렇게 이야기한 후로 만남도 끊긴 거예요. 더 속상한 건 그렇게 엄마랑 만나지 않게 된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딸은 엄마를 찾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아이를 돌봐주시기 위해 서울로 오신 어머니나 가끔 찾아오는 여동생 앞에서는 방긋방긋 웃으며 잘도 조잘거리면서도 의도적으로 엄마 이야기는 요리조리 피하는 모습을 보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 아이 엄마 생각을 바꾸기도 어렵고 그런 엄마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몇 달 만에 갑자기 아이 엄마한테 연락이 온 거였어요. 남편이 죽었어.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일주일 됐어. 음주운전하다가 가로수 들이받고 죽었어. 너무 슬프고 속상한데 마음 들 곳이 없어 고민하다가 생각난 게 오빠랑 연락했어. 무슨 염치로 나한테 연락을 했냐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결혼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사별했다는 사람한테 매정하게 굴기 힘들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엄마는 아무 말도 없는 저를 붙들고서
굳이 알고 싶지도 않은 죽은 남편 이야기를 구구절절 쏟아내더라고요. 울기도 하고 혀가 꼬여 발음도 뭉개지는 게 아무래도 술을 마셨다 싶어 어느 정도 들어주다 잘하며 전화를 끊었죠. 자식 버리고 자기 삶 찾아가더니 꼴 좋다 싶으면서도 아이 엄마다 보니 마냥 그렇게 못된 마음만 들지는 않더군요. 그렇게 또 한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어느 날 장인어른께 연락이 온 거예요. 이혼 이후 가끔 소녀딸이 보고 싶다고 연락을 하셔서 두어 번 만난 적이 있어 이번에도 그래서 연락하셨나 했습니다. 그런데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제게 전한 소식에 저는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혀버렸네요. 윤서방, 갑작스러워 놀랄 수도 있네만 시연이가 갑자기 갔네. 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요 며칠 하도 연락이 안 돼 찾아갔더니 거실에 엎어져 죽어 있었네. 구검을 해봤더니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하더라고. 급하게 장례 준비하고 염치 없지만 자네한테 연락했어. 그러니까 아이 엄마는 남편이 죽은 후 혼자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갑작스럽게 그 누구도 없는 집안에서 홀로 쓸쓸하게 죽어간 것이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그래도 소녀가 있으니 참석해주길 바라는 눈치였고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에게도 어렵게 엄마의 죽음에 대해 알리었고 아이는 무슨 생각인지 울지도 않고 그저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적잖이 충격을 받았을 텐데 앞으로 이 아이의 마음은 또 어떻게 어루만져줘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었고 아이 엄마의 영정사진을 보니 씁쓸하더라고요. 그렇게 늘 자기 욕심체력이 급급했던 사람이 결국 자기가 가졌던 그 어떤 것도 가져가지 못한 채 홀로 떠났으니까요. 아이를 생각해 3일 내내 장례식에 참석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가 불쑥 그러더라고요. 엄마 죽기 전에 나한테 전화 왔었어. 어? 엄마가? 응. 뭐라고 했어? 그냥 보고 싶다고, 미안하다고 그랬어. 그래서 예은이는 뭐라고 했는데? 그냥 놔둬라고 했어. 아이 통화 기록을 보니 제게 연락했을 즈음 마지막 통화를 했었더라고요. 뒤늦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진심이었길 바랄 뿐입니다. 그래야 아이의 기억 속에도 엄마가 너무 나쁜 사람으로 남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바로 아이 엄마의 재산이 전부 딸에게 상속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재산에는 상간남의 재산을 포함해 상간남과 아이 엄마의 사망보험금 그리고 제가 나눠줬던 재산까지 포함한 상당히 큰 돈이었죠. 여유롭게 돈이나 쓰면서 자기 삶을 즐기고 싶다고 했던 아이 엄마는 그 많은 돈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책임지지 못한 딸에게 전부 물려주고 간 것입니다. 인생 무상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고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돈은 고스란히 두고 관리했다가 한 푼도 빠짐없이 딸에게 줄 생각이에요. 아이 엄마는 지금쯤 하늘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밤 산책을 나갔던 날 밤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던 딸의 얼굴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후회하고 있겠지요.